YTN 뉴스라이더 시작합니다.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자금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 이른바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했죠. 정부와 건설업계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태영건설은 하루빨리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관련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태영건설에 수천억 원대 대출을 제공해온 금융기관들도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태영건설의 지난 3분기 말 장기 차입금 총액은 1조 4,942억 원, 단기 차입금 총액은 6,60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은행권으로 빌린 금액은 장기 차입금 4,693억 원과 단기 차입금 2,250억 원 등 모두 7,243억 원인데요. 이 장기 차입금에는 일반 시설자금 대출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포함됩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 경영 정상화 계획 결의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 행사 유예 등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금융기관들은 채권 일부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태영건설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간접 손실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3사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A-에서 트리플 C로 일제히 강등했습니다. 신용등급 트리플 C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태영건설 자체 신용도와 같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그룹 관계사인 SBS가 회사 지분이 매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문신 SBS 사장은 사내 내부망에 올린 담화문을 통해서 현 지주회사 체제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SBS 경영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SBS 최대 주주인 TY홀딩스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가능성 또한 없다면서 TY홀딩스에서도 SBS 경영과 미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다음 달 11일 채권자 협의회를 소집해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에 과도한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파장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1일 채권자 협의회가 소집됐습니다.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단의 채권 행사는 한 달에서 최대 석 달까지 유예됩니다. 대출 만기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태영건설로서는 워크아웃 절차를 밟아야만 회생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채권단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자구 노력 방안을 내놓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대주주의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담보 제출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권을 유예해주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자구책이 충분하지 않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 채권단에 의해서 워크아웃 신청안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금융당국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분양 계약자들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업체들의 채무는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또는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른 PF 사업장과 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불안 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규모와 내용도 대폭 확대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자칫 업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서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시장의 과도한 불안 차단에 나섰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형건설의 재무위기가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과 부채 비율,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에 기인한 것으로 건설 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분양 계약자들에 대해서는 태형건설이나 교체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분양 대금을 환급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진행 중인 공사 140건의 수익성을 따져서 태형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계속 진행하게 하고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탁사나 보증기관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는데요. 잠시 후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이른바 경제금융 빅4 수장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가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현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연속으로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2%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8월 3.4%로 3%대에 진입한 뒤 5달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12월의 3.2%는 5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로 한 달 전보다는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품목별로는 사과가 54.4%, 토마토는 45.8% 오르는 등 농산물의 가격이 15.7% 뛰었지만 석유류가 5.2% 떨어졌습니다. 경유는 14.5%, 등유는 10.3% 내렸고 전세는 0.8% 하락했습니다. 또 전기, 가스, 수도는 9.7% 올랐습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 5.1%에서 3%대로 떨어졌습니다. 화물차주 120여 명이 쿠팡 자회사의 하청업체로부터 운송료 10억 원대를 떼었습니다. 피해자가 600명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운송 업무를 수임하는 화물차주 박모 씨. 지난 10월부터 2달간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리점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업무 10여 건을 맡았습니다. 이에 대한 운송료만 500만 원이 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정이 지난 거죠. 지나서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 안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고 이제 그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비슷한 피해를 입고 모임에 가입한 화물차주만 670여 명. 이 가운데 피해 현황이 집계된 120여 명의 피해 금액만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화물차주들은 운송 과정에 들어간 기름값, 세금 등의 비용까지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간다고 입을 모읍니다.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신 분이라 그러면 단순히 2천만 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비용이 다 포함됐거든요. 주요비라든가. 그러면 3천만 원 돈 이상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은 쿠팡 1차 하청업체 A사에게 있습니다. 부실 경영으로 상장 폐지된 쿠팡 1차 하청업체 A사 대표가 자금난으로 화물차주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겁니다. 원청인 쿠팡 CLS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의 운송료 전액을 이미 지급했다며 밀린 운송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A사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중개앱 운영사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매달 중개앱에 수수료를 내는 화물차주들은 앱을 통해 운송 업무를 수임하는데 정작 운송료 정산은 한두 달 뒤에야 이뤄집니다. 외상처럼 뒤늦게 돈을 받는 방식이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을 인지한 때에는 피해가 커진 시점이라는 겁니다. 앱을 줄여주면 그만큼 피해가 최소화되는데 그래서 이 사태 이후로다가 이전에도 많은 항의를 했었고 부탁도 했고 전화해서 근데 뭐 관철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도의적 책임하에서 선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하는. 화물차주들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민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형건설이 어제 워크아웃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했는데요.
관련 대응책을 정부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그 의미를 무겁게 생각합니다. 어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여 태영건설의 경영 전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습니다. 시장 안정 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되어 현재 85조 원 수준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더해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하여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가 금융권 총 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드린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들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 등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통해 분양 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1개 협력업체의 경우 비가입된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하는 동시에 태영건설 내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선제 대응하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영건설이 어제 워크아웃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한 가운데 금융수장들이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금융시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필요하면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는 추가적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승객으로 가득 찬 광역버스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광주에서는 설치 중이던 콘서트의 무대 장치가 넘어지면서 작업자들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김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광역버스 앞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새카만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불은 금방이라도 버스 전체를 집어삼킬 듯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갑자기 어디서 폭발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빨간 버스에서 불이 나고 있었고 기사님이 이제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계시는데 다행히 화재 직후 기사와 승객 등 30명은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앞바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하에서 새어나온 뿌연 연기로 건물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양평동에 있는 지하 노래방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40분 만에 진화를 마쳤고 다행히 영업이 모두 끝난 새벽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광역시의 전시관에선 설치 중이던 콘서트 무대 장치가 무너지며 작업자들을 덮쳤습니다. 무대 장치에 부딪혀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무대 중간 부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제 올해도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또 새해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죠. 해돋이 봐야겠다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서 새해 첫날 해맞이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4시간 30분이 걸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8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하행선은 내년 1월 1일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고요. 상행선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새해 첫날의 해맞이를 위해서 강원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39만 6천여 대로 전년보다 11.9%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2023년 올해와도 이제 안녕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넘이 보려고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12월 31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마지막 해넘이는 보기 힘들 거란 전망이 나왔네요. 네, 그렇지만 새해 첫날에는 다시 하늘이 맑게 개면서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선명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아래로 넘어가는 순간 붉은색으로 하늘이 물들며 환상적인 모습을 자아내는 해넘입니다. 하지만 2023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해넘이는 만나기 힘들 전망입니다. 흐린 날씨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1일은 비구름이 남아있어 해넘이는 대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지만 2024년 새해 첫 해돋이의 장관은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이 맑은 날씨를 되찾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낮은 구름이 많아지며 일출의 장관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1월 1일 해맞이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보기 어렵겠지만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해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해 첫 해돋이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은 독도로 오전 7시 26분입니다. 내륙의 일출 시각은 부산 7시 32분, 대구 7시 36분, 청주 대전 7시 42분, 서울은 7시 47분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한파는 없지만 아침 저녁에는 영하권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31일에는 중부 내륙과 산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지난 4월 신속 처리안 건으로 지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숙려 기간 240일이 지난 두 특검 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 두 법안은 모두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전국은 거부권을 둘러싼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공천심사 맞물려 법안 재포결 시점을 두고도 여야의 수싸움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박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옵니다.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데 가결 요건은 한층 더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제적 의원 298명의 3분의 2, 즉 19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해도 180석가량에 불과합니다. 최근 소속이 변경된 조정훈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112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법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습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은 모두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공천 심사를 앞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인적 쇄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갈이 대상이 된 의원들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의결 표결 방식은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재표결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민주당은 가족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한 걸 문제 삼으며 이탈표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그것을 그 대통령이 정면을 거스린다? 저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서둘러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만큼 여당의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기 이후로 미루자며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 장관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20대와 40대 비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말이죠. 출마를 하셔야 할 분은 오히려 출마를 해야 됩니다. 불출마 자체가 어떤 그게 미덕인 것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 되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속에서는 제 그런 개인의 바람보다는 우리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은 겁니다. 제가 말로만 헌신하겠다, 헌신하자 하면 다들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물갈이를 한다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영남, 중진 의원들은 교체 대상이 되진 않을까 숨죽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구가 물갈이 폭이 좀 심하죠. 총선 때마다. 아무래도 영남권, 특히 TK가 보통 한 40~50%를 하니까 물갈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고, 특히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런 어떤 헌신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지 않겠다. 지역구든 비례든. 그 뜻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무섭다. 그래서 원칙적인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당내에도 걸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 역시 한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영남 의원 60명 가운데 40명은 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들을 도축장의 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새로 채울 40명 가운데 검사가 10명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천을 못 받은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하는데요. 국민의힘 공천이 정치권의 지각 변동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서 어제 정세균 전 총리까지 문재인 정부 총리들을 잇따라 만나며 당의 통합을 위한 조언을 듣고 있죠. 자, 이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만 만나면 되겠네요. 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회동 내용을 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이 시큰둥한데요. 어제 고양시에서 열린 최성 전 고양시장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어느 날 보니까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각에 문자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 저도 문자로 해답을 보냈죠. 모모 의원을 통해서 해답드리겠습니다. 그 모모 의원이
예전부터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협의를 했었는데 의견 접근이 안 됐고 지금은 협의 자체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세균 총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정 총리님으로서는 하실 말씀을 거의 다 하신 걸로 보이고요. 단지 이재명 대표의 대답은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새해가 시작되면 신당 구상을 더 구체화할 뜻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드리겠다 약속했고 새해 초에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 그랬으니까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월 첫 번째 주 안에 저의 거취랄까 하는 것을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통합의 길은 더 멀어진 걸까요? 자, 이낙연 전 대표는 연말까지 혁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런데 올해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두 사람이 극적인 만남을 이룰까요? 네,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젯밤 옛 트위터, 지금의 X에 최근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고 이선균 씨를 추모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삭제한 건 아무래도 유명 배우의 죽음을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후진적인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고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의 사실이 공표되거나 언론으로 흘러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과도하게 포토라인을 세우는 등 명예와 인격에 큰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검경 수사를 받다 자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분노가 치민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피의 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했던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 만큼 검찰은 상관이 없는데 끌어들여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구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고요. 권성동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고인이 된 배우마저 자기 변명의 아이템으로 소비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선균 씨 죽음이 정치권 논쟁으로 번진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천경찰청이 어제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리하게 이어왔다는 비판이 일자 입장을 밝힌 건데요. 먼저 이선균 씨가 숨진 데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밝혔고요. 수사 내용에 대한 유출은 없었고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절차를 따랐다며 적법한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선균 씨는 마지막 3차 소환을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씨는 취재진과 또 한 번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경찰청은 몰래 숨어 들어가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취재진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2달 동안 이목을 집중시켰던 연예인 마약 수사, 용두삼이라는 비판만 남기고 끝나게 됐습니다. 우종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우 이선균 씨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물증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내사 단계부터 외부에 혐의 사실을 흘린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결국 수사 총책임자인 인천경찰청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매우 안타깝지만 수사는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랐다며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수사사항 유출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며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3차 조사를 앞두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출석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이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앞서 1, 2차 조사 때처럼 출석하는 편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았다며 변호인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할 경우 취재진이 함께 이동해 안전사고 문제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 등에게 협박당해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구속장을 낸 공갈 혐의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김 씨와 별도로 이 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이미 한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오지 않아 강제 구인됐는데 재판부는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성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알리려고 협박하셨나요? 5천만 원 받으셨나요? 이성균 씨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찰은 이 씨의 마약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공갈 혐의 수사는 1월 중순쯤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밤중에 영화를 방불케 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야구 방망이 또 쇠 파이프까지 동원됐는데요. 한 폭력 조직원들이 자기 식구를 때린 일반인들을 보복 폭행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이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MZ세대 젊은 조직원들을 다시 모아서 활동 범위를 넓혔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사거리를 가로지르는 남성. 양손에 쥔 몽둥이로 누군가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뒤따라온 무리 손에도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습니다. 차량이 오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천 중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꼴망파 소속 조직원들입니다. 노래방에서 조직원을 때렸다는 이유로 일반인 3명을 보복 폭행한 겁니다. 후배 조직원을 향한 폭력도 이어졌습니다.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몽둥이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들 폭력 조직은 2010년대 대거 구속되면서 세력이 약해졌지만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조직원을 최근 충원해 활동을 넓힌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90년대생, 00년대생 일명 MZ세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재확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신규 조직원을 대거 적발함으로써 꼴망파의 세 확장을 선제적으로 저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조직원 23살 A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2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최근 폭력 조직이 MZ세대를 주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보인다며 선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도 폭력 조직 이야기인데요. 불법 오락실이나 클럽 관리가 아니라 주식, 코인 사기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조폭의 진화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글들도 이 폭력 조직원들이 모두 짜고 쓴 거라고 하는데요. 10달 동안 400억 원, 500명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굳이 모르는 사람한테 같이 하자고 하지 않겠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차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에서 시민을 마구 때리는 남성들,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집단폭행을 벌인 이들은 조직폭력배들입니다. 조직폭력 집중 단속기간을 맞아 수사를 벌인 경찰은 80명이 넘는 폭력 조직원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마구 보내 투자금을 받고는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겁니다.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채팅방 회원들은 모두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달 사이에 410억 원을 챙겼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과거에는 유흥업소 등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면 최근에는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조직원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내걸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전국 9개 조폭들이 개입이 되었고 최근 추세는 가상화폐나 이런 가상 사이트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좀 지능화되고 규모가 대규모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경찰은 투자 사기를 벌인 87명을 비롯해 전국 조직폭력배 136명을 사기와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던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대전 오정동에서는 한 상가 건물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폭발의 충격으로 주변 상가, 주택까지 100곳이 넘게 피해를 봤습니다. 화재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폭발 피해라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자비로 수리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양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주변에 불에 탄 집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처 상점 유리창들은 모조리 부서졌습니다. 지난 24일 대전 오정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완전히 뚫려버린 벽과 무너져 내린 천장을 보면 당시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명이 다쳤고 주변 상가와 주택 등 110여 곳에서 폭발 피해를 본 거로 조사됐습니다. 가게가 파손된 상인들은 막막함에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폭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비로 수리하고 영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보험 약관에 불이 붙어야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이 무의미한 거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영업을 위해서 제 스스로 다 치우고 수리를 마쳤습니다. 길 건너에 있던 집도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그거를 다 수리하기에는 저희가 힘들거든요. 다양한 문제가 지금 아직 많은데 뭐 이제 뚜렷하게 이제 나온 건 없으니까.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수거한 가스통과 배관, 밸브 등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누출 지점과 폭발 원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 오전부터 뜨거운 이슈죠.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형건설은 시공 능력 순위 16위의 중견 기업인데요. 어제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했다는 건데 먼저 이 워크아웃이 어떤 절차인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워크아웃하고 이 법정 관리하고 이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법정 관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법정 관리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이제 경영이 어려워져서 파산 상태를 맞게 됐을 적에 경영권 자체를 갖다가 이제 법에다 넘기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경영권은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기업 매각 절차라든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 워크아웃은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경영권이 넘은 상태에서 그 채권단을 갖다가 재조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꿔줬었던 은행이라든가 이런 주요한 채권자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더 꿔줄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었던 채무를 갖다가 상환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이걸 어떻게 할지 한마디로 이 채무의 구조조정이 되는 거고 이 기업 경영권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적에 법정 관리보다 좀 더 기업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예. 하지만 기업 경영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단이 유지하는 바에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해야 될 의무가 있죠. 예, 그러면 일단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예. 거고요. 지금 태형건설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길래 이걸 신청했습니까? 예, 태형건설 이 사태가 시작된 거는 뭐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은 예. 성수동 오피스텔 그 건축 현장에서 500억이 안 되죠. 400억 정도의 이 채권이 만기가 돌아왔는데 예. 그걸 갚지 못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화로 지금 그 태형건설의 상황을 보니까 시공 능력으로 봤을 적에 한 35위 정도까지 있는 건설사들 쭉 비교를 해봤을 적에 자본하고 부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 5배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5배 중에서 그 5배가 되는 부채 중에서도요. 한 70% 이상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요 건설사들 중에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노출이 가장 큰 기업이다.
그래서 이 태형건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부터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우발 채무라는 말이 나오던데 그 네.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발 채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채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해가지고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 채무가 있고요. 네. 근데 보증을 선다라든가 하는 거는 이 보증을 서는 거는 이게 채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여차하면 채무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걸 이제 우발 채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사로부터 이제 시공사가 보증을 섰는데 예. 그게 이제 우발 채무고 분양이 뭐 그렇습니다.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뭐 또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죠. 예. 이거는 이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걸 전제를 하는데 네.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보증을 섰던 부분이 모조리 채무로 바뀌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워크아웃이 또 주목을 받는 게 비단 태형건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건설업계의 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우려되고 있죠? 건설업계 지금 요걸 기화로 해가지고 다른 건설업계들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예. 뭐 여러 수치들도 있고 뭐 쭉 얘기 나오니까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 비일비재한 상황이 아니냐. 다른 건설사들도 태형건설사하고 정도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발생한 게 태형건설사가 뭐 이렇게 경영을 크게 잘못했다거나 무슨 큰 사고가 있었다라기보다도 네.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걸려 있는 분양 경기 전체가 안 좋아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는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건설사들 전체에 대한 신용 등급이 내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 네. 태형건설이 지금 법정 관리를 신청을 저희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으니까 신용 등급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예. 그럼 다른 건설사들도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데 신용 등급이 내려가게 되면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했을 적에 자본을 조달할 적에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 재무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지는 이 악순환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결국 있습니다. 순익에도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어쨌든 다른 대형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공급업체나 협력업체도 하도급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도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태형건설사의 문제가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에서 걸려 있는 이 문제 때문에요. 아예 착공 자체를 못한 그 사업장이 절반이 넘는다고 지금 알려져 네.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과연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 중에 이제 건설공제조합에 들어가 있어서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데도 있지만은 예.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이 채권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상황 여부 결정됩니다만은 예.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하도급 업체들이 있죠. 예. 이 업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지금 큰 걱정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하도급 업체 말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요. 이 태형건설에서 지금까지 발행한 회사채라든가 기업어음이라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담보부 채권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걸 소지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모로 지금 파장이 커질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시공사가 보증을 섰고 돈을 빌려준 건 또 금융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은행권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나 제2금융권까지 다 지금 파장이 또 미칠 수가 있겠죠. 예. 우선 닥친 문제부터 보게 되면요. 예. 지금 신용등급이 내려가게 되면은요, 이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 충당하는 그 범퍼를 갖다가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예. 은행 입장에서는 그 수익이 줄어들게 돼요.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상당 부분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니까는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까지 꿔줬었던 어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노출되었었던 대출들을 갖다가 다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예. 은행 부분은 좀 그래도 좀 건전하다라고 이야기됩니다만은 증권사라든가 여전사라든가 하는 이 제2금융권에 있는 기관들은 예. 지금 브릿지론 같이 좀 더 위험이 큰 부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금융 부분 전체가 지금 긴장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브릿지론도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예, 브릿지론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두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예. 그 실제 공사로 들어가기 전에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제 허가를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땅을 다 마련을 해서 이제 시공사를 거쳐서 이제 그야말로 공사가 들어갈 때 단계 이걸 본 프로젝트라고 해요. 네네. 근데 이 브릿지론 부분은 실제 본 공사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말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좀 더 리스크가 큰 부분의 대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 단계 대출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글자 그대로 브릿지, 다리를 놓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에 이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가 말씀하신 대로 좀 중요할 텐데 네. 이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태양건설이 그럼 어떤 부분을 제출해야 하는 거죠? 이제 자구 노력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채권단은 당연히 그러니까 아주 쉬운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게 이른바 빚장이거든요. 빚쟁이들 네네. 입장에서는 빚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계획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걸 요구하니까 지금 태양건설의 그 지주회사죠. 홀딩스에서 돈 될 만한 거는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채권단을 납득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홀딩스에서 먼저 팔겠다라고 나선 거는요. 이 에코비트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이제 그 내실이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가치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요거를 팔겠다라고 해서 이걸로 빚을 갚겠다는 얘기는 지금 나왔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태양건설사가 SBS 방송사의 그 소유주가 되잖아요. SBS 방송사를 매각할 것이냐가 지금 자꾸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근데 태영은 또 지키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일단은 지금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워크아웃이라고 한 건 말씀드렸지만은 워크아웃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칼자루는 사실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팔지 않겠다라는 뜻을 과연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을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어쨌든 뭐 자회사 매각이나 뭐 감자 또 구조 조정까지 다 가능은 할 텐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제출했을 때 일단 뭐 자세한 건 알려진 바가 없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건 일단 가져오는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에코비트 회사도 굉장히 내실이 있는 회사고 이제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 있으니까.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SBS 방송에 대한 지분 청산 문제, 요걸 10% 이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마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워크아웃이 신청을 한 게 수용이 되면 채권단 측에서 어떤 절차를 좀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거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납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받아들이겠지만은 납득을 할 수 없다면 좀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겠고 그 과정에서 이제 채권단들도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대출을 해준다든가 기한을 연장해 준다든가 이래서 기업을 살리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네, 뭐 여러 가지로 후폭풍이 거셀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뭐 피해가 최소화돼야겠고요. 이번 사태를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랑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뭐 똑같다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레고 사태는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강원도 이제 김진태 지사가 그 레고 기업에 대해서 이거를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좀 속담을 빌어서 얘기하면은 청천하늘의 날벼락이었었어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고 지자체가 이렇게 나온 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채권 시장에 들어왔던 충격은 굉장했습니다. 패닉이 굉장했는데 이번 태영건설 사태는 지금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익히 알려진 일이고 충분히 말하자면은 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작년하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상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금리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쪽에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지금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좀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비교적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이 태영이랑 다른 건설사들의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알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렇게 시장 그 불안 심리를 이렇게 관리를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거는 좀 괜찮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자금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나가고 한쪽에 자금 지원을 해나가고 또 한 축으로는 PF 사업장 자체에 뭔가 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실행 가능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안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해나가고 뭐 금리 상황이라든가 이제 매크로 상황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생각했던 바대로 연착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부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PF 영착륙을 연일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는 입장인데요. 이 정부의 이 대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좀 낙관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지금 뭐 사태가 급박한 건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냥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스템 리스크는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이 관리 메커니즘이 작동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계속 보고 있지만은 이거 F4라고도 하시더라고요. 파이낸스 그러니까 금융 책임자 네 분이 항상 같이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그 저 기재부 장관 내정자분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위원장님, 그다음에 금융통화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맞으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그야말로 총괄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측 못한 일도 아니고 있었던 일이고 익히 알고 있는 일이고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고 지금 유동성을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분명히 관리가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사태가 급박하긴 한데 내년 상반기까지 돌아오는 만기가 돌아오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 가지고 이게 한 2조 4천억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요. 전체 건설사들이요? 그런데 이게 그 내년 2월까지가 그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액수가 많이 줄어들는데 일단 상반기까지 굉장히 지금 촉박하네요. 상반기도 아니고 내년 2월.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2달 남았습니다. 2달 동안에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액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초미의 어떤 촉각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저는 시스템 전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낙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은 태형건설 이번에 재무구조 개선을 신청을 하면서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곳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하도급 업체랑 또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발언 잠시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 등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통해 분양 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1개 협력업체의 경우 기가입된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하는 동시에 태형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단 하도급 업체랑 이제 분양 계약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도 대책을 내놨는데 이 정도면 좀 해결이 괜찮게 될까요?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게 사태가 일파만파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거는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는 것만 드러났지 이게 어디까지 연쇄적으로 일이 벌어질지는 사태가 터져봐야 하는 거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계속 사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위험성이 크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고요. 특히 올해 상반기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해묵은 문제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옥석을 가린다든가 이런 준비를 한다든가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느낌을 좀 봤는데 이건 좀 일찍 시작되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약간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시스템적으로 뭐 좀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시스템 자체에 지금 손상이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패닉에 빠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 이런 부동산 PF라는 문제를 떠안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내년 경제 전망이랑 우려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제가 절대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망이나 예언인데요. 근데 한 가지는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올해 참 이건 문제가 됐었던 게 있는데 이 섣부른 예측 같은 게 굉장히 역작용을 낳은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저하고라고 하는 말이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상반기에는 상황이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왜 근자감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거는 근자감하고 또 달라요.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낙관적인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상저하고라는 말을 갖다가 상당히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정부 관료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근거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그 섣부른 예측 같은 걸 가지고서 이게 막 그 시중에서 이게 확대 재생산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상저하고 같은 이야기를 했다가 올해 좀 여러 가지 어긋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좀 근거가 불확실한 얘기에 휘둘리는 이런 태도를 내년에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또 이제 경제 이슈들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방부가 이번 달 말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장병 정신전력 기본교재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며 시정하라고 지시했고요. 국방부도 교재를 전량 회수해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새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입니다. 자료는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영토 분쟁 사례로 갸오이랴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프릴 열도에 이어 독도 문제를 함께 기술했습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한 건데 이는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지점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 분쟁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면서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도 자료 전량 회수와 집필 과정 감사 등 조치를 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영토 분쟁 문제와 지도상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문제점을 식별했다며 교재 준비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교재는 수록된 지도들의 속도가 표시되지 않아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된 새 교재는 지난해 5월부터 새로 작성돼 연말 배포 뒤 앞으로 5년간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교재 발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빠졌던 북한은 명백한 적이란 문구가 들어갔고 안보관이란 표현도 대적관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회수한 자료를 우선 모두 폐기하고 내용을 보완해 새로 교재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서 일선 검사들의 정치권 입성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를 이끌던 김상민 부장검사가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싶다는 이유인데 김 부장검사는 이미 주변의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상남도 창원 지역구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행보가 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건 앞서 정치적인 의미를 품은 듯한 언행으로 대검찰청 감찰 대상에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돌린 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이에 검사장 경고 조처까지 받았지만 김 부장검사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된 검찰 인사는 김 부장검사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요직을 지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직서를 낸 뒤 전남 순천 지역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조국 전 장관 등과 공개 행사에 동석하며 꾸준히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나 감찰을 받는 두 사람의 경우 규정상 사직 처리가 불가능해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서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여당의 수장으로 직행한 데 이어 검사들의 정치권행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하면서 정치검찰,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외부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옥중일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언론에 공개한 21쪽 분량의 노트에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가족과 주변 지인을 더 압박하면서 대북 송금을 인정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거란 뉘앙스를 주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지난 5월 검사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해준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말했고 허위 진술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옥중일기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번복한 뒤 최근 2달 사이 작성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진술 번복 뒤 변호사 해임 문제를 놓고 배우자와 갈등을 벌이며 재판이 공전한 점 등을 근거로 회유한 쪽은 검사가 아니라 배우자와 변호인단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상자 25명이 나온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임시 제방을 시공한 현장 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한 현장 소장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는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호강 기존 제방을 허문 뒤 법정 기준보다 낮게 임시 제방을 시공해 인명피해를 부른 혐의를 받습니다.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아이를 살리고 세상을 떠난 아빠 등 주민 2명이 숨지며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했죠. 그런데 이곳뿐 아니라 곳곳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에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무조건 대피하는 건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면서 대피 요령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사고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셨는데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고 뒤이어서 다른 곳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대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겨울철에 뭐 특별히 화재가 많이 난다거나 이런 뭐 기록이 있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뭐 이를테면 직접 난방을 위해서 불을 뗀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겨울철 난방을 위한 이제 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겨울철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겨울철에 화재가 굉장히 다른 때보다 급증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유의미하게 조금 더 증가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봄철에 화재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별히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철에 난방기구, 최근에는 이제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난방기구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화재 발생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 사고라든지 화재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면서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납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소방청 통계 현황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화재가 올해 11월보다 사실 12월에 조금 미세하게나마 적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망자 숫자는 12월에 발생한 화재들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사람들이 12월에 이렇게 불이 많이 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작년에 12월에 비해서도 올해 화재가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최근에 집중된 화재가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인식들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화재는 사계절 내내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으로도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도봉구 아파트에서 난 불 같은 경우에는 3층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10층 거주자가 사망하는 상황까지 나와서 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방화문이 굴뚝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은 전층으로 연기들이 많이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화재가 확산돼서 건물 전체가 전소되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발하층인 3층 그리고 그 바로 위층인 4층 정도가 일부 소실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연기의 경우에는 전층으로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발생한 3층에서 현관을 통해서 계단실 쪽으로 연기가 바로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방화문이 닫혀 있었다면 연기 확산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됐을 텐데요. 아마도 그 당시에 개방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계단실을 통해서 급속하게 연기가 확산이 됐고 또 다른 층에서도 방화문들을 열어놓다 보니까 다른 층으로도 연기들이 그대로 확산이 되는 과정들. 그래서 대피를 하는 것들이 사실상 계단 말고는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계단실 자체로 연기가 확산되면서 상당히 좀 대피가 어려운 상황 또 그리고 부상자도 많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단에 있는 철문 이거 평소에 방화문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여기는 피난 계단 혹은 또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그래서 방화 구획이 돼요. 한마디로 화재 시에는 그 계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방화 구획이라고 하는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방화 구획으로 하는데 문은 항상 써야 되니까 이 문도 화재 저항성이 있는 방화문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계단실에 있는 문들은 방화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대 내의 현관문들도 방화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내의 현관문 그리고 또 계단실의 방화문 이 두 문만 정확하게 잘 닫혀 있어도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거나 우리층으로 확산되는 것들을 충분히 차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 평소에 방화문 이렇게 이용을 좀 편하게 하려고 열어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말발굽을 달아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아, 그러지 않아야겠군요. 평소에 닫아놔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용하시더라도 항상 이제 닫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주민분들이 열어놓고 쓰시니까 열고 쓰되 화재 시에 화재 감지 신호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자동 폐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어놓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설비들을 갖추시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대피하는 게 무조건 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일단 불이 나면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요. 사실 뭐 개념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신속하게 대피를 해라라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피를 하는 그 경로라든지 계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럼 과연 대피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 위험한 곳을 경유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피 과정에서 사망자나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무조건 대피해라라는 개념에서 조금 다르게 그래서 화재 상황에 따라서 대피로가 정확하게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판단해서 대피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 보여드렸는데 아파트 화재 인명사고의 40% 이상이 대피하다 발생한다. 예, 이런 또 수치가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피를 할 상황인가 아니면은 일단 집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지 좀 결정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것들 인지하면 일단 대피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실 텐데요. 일단 현관이라든지 이를테면 계단실 쪽을 나가봤을 때 연기라든지 화염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부분 또 그 아래층 부분은 화재나 연기에 이미 휩싸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피가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보는 것 자체가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현관문 손잡이 같은 것들을 잡아봤을 때 따뜻한 온기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반대쪽에 화재 상황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터폰 같은 것들을 눌러서 현관 앞 상황들을 보시면 현관 앞에 이미 뿌옇게 보인다거나 하면 아, 여기가 이미 연기가 차 있구나, 위험한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만약에 계단에 연기가 좀 차 있거나 문 앞에 연기가 보인다거나 그리고 손잡이가 뜨겁거나 조금 온기가 느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 열지 않는 게 낫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문 틈새로 혹시 연기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뭐 젖은 수건이나 이불 같은 것들로 문 틈새를 잘 막으신 이후에 본인이 세대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신고나 또 이제 구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연기가 없어요. 그럼 이제 대피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동하면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단에는 또
방화문이 있으니까 방화문 계단실 문을 열고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계단실 문을 열어봤을 때 계단 안의 상황이 이를테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대로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대피를 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이미 연기가 차 있다거나 혹은 또 내려가는 과정에서 아래쪽에서 연기가 올라온다거나 했을 때는 신속하게 계단에서 아래층 1층까지 도달하지 않으셔도 다른 층으로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빠져나오신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을 잘 닫은 상태. 그래야지만 본인이 계단 속에서 빠져나오더라도 연기들은 차단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난은 계단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피를 하시되 대피라는 과정에서 연기라든지 화염이 느껴지거나 확인하셨다면 계단실에서 빨리 나오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나와서 아직 연기가 미치지 않은 층으로 이동해서 방화문을 닫아둬라. 네, 그리고 세대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면 세대 안으로 빨리 들어가시라.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 일단 집에 머무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틈새로 연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틈새를 조금 가급적이면 잘 막으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 이제 문 중에서는 하단 부분 쪽이 이제 틈새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하단 쪽에 이를테면 이불이라든지 수건 같은 걸로 좀 잘 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빨리 119에 신고를 하셔서 본인이 어느 세대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구조를 요청하는 부분들을 잘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신고한 이후에 전화를 그냥 끊으시지 말고요. 119에서 신고 접수를 할 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질문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설명드리는 게 좋습니다. 연기가 어느 정도 차고 있고 또 본인의 건강 상태나 혹은 또 부상자가 있는지 여부, 또 일단 발코니 쪽으로 화염이 나오는지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전달해 드려야 구조라든지 또 진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접수받는 측에서 전화를 끊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 충분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는 게 구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밖에 연기가 보이면 일단 현관문은 닫아두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베란다는 열어두는 게 좋을까요? 이건 약간 좀 상황은 좀 다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관 쪽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내 집안에 연기가 차면서 당장 내가 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발코니 쪽 창문을 열어두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더 안전하겠죠. 다만 문제는 발코니 쪽으로 연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 연기가 또 치솟아 오르는 상황이라면 그 연기로 인해서 내 집에 연기가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이때는 또 창문을 닫아두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안쪽에서 발생하느냐,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창문을 열고 닫고는 좀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바로 아랫집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옆집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화재가 도몽 아파트 화재에서도 그 바로 화재가 발생한 직상층 4층에 계신 분들이 이제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직상층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한 층과 더불어서 가장 위험한 층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피난 시에도 가장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층입니다. 그래서 화재를 신속히 빨리 알아서 빨리 대피를 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대피를 하기 어려운 상황, 이번 화재처럼 계단실로도 연기가 들어오고 또 바깥으로도 화염과 연기가 보이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그 세대 안에서 대피할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게 가장 좋겠는데요. 물론 이제 경황이 없다 보니까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세대 안에 완강기라든지 혹은 또 대피 공간이라든지 피난 대체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인지하셨다가 그런 방법으로 대피를 하는 것들을 우선 시도해 보시고 그게 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뛰어내리든 뭔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집에도 대피 기구가 지금 갖춰져 있나 이거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거 어디서 찾는 건가요? 저는 못 기본적으로 이제 피난 기구라고 하는 것들은 아파트 세대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완강기가 될 텐데요. 완강기 같은 경우는 세대나 3층 이상인 아파트 그리고 3층에서 10층까지는 세대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집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완강기를 사용하는 요령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완강기 2005년 이후에는요 이런 피난 기구 이외에도 발코니 확장에 따르는 대피 공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요. 또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피 공간에 대체 시설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제곱미터 정도 되는 하나의 이제 창고 같은 실이 있거든요. 대피 공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화재 시에 정이 도망갈 데가 없으면 이 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잘 닫고 있으면 여기도 방화구획으로 화재의 안전한 공간으로 이렇게 대피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많은 분들은 이런 대피 공간이 본인 집에 있어도 이게 창고인지 아시지 사실은 이게 대피 공간이라고 잘
잘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피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집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미리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고요. 예. 또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 쪽에 나가 보시면 여러 가지 대체 설비, 한마디로 바닥에 뚜껑이 있어서요. 그 뚜껑을 열면 아래층으로 사다리가 펼치는 하향식 피난기구라든지 혹은 또 이 발코니의 난간을 밀면 바깥쪽으로 계단이 펼쳐지는 이런 이제 이 피난기구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떤 피난을 할 수 있는 보조 수단들이 있는지를 사전에 잘 아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모르실 때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에 이제 확인을 하셔서 우리 아파트에는 어떤 피난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본인 세대에서 이런 것들을 작동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베란다 한쪽 벽을 부수고 옆집으로 갈 수 있는 뭐 그렇게도 되어 있다고. 그건 이제 경량 칸막이라고 해서요. 2000년도 초반까지는 이런 경량 칸막이들이 일반화돼 있었는데요. 옆 세대와 우리 세대의 발코니가 이제 맞닿아 있는 경우에 우리 집에 불났을 때 도망가기가 어려운 경우에 옆 세대와 맞닿아 있는 이 발코니의 칸막이를 강하게 충격하면 깨트리면서 이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예. 이러한 경우는 사실은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내가 깨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반대쪽 옆집에서 그 경량 칸막이 벽면에 뭐 세탁기라든지 뭔가 책장이라든지 뭔가를 놓으면 사실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양측 간에 서로 이런 것들의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그런 대피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2월의 마지막 금요일, 하늘은 맑아도 공기는 여전히 답답합니다. 서울은 잠시 대기질이 회복됐지만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답답한데요. 특히 서울도 낮 동안에 다시 대기질이 나빠질 수 있어서 마스크가 필요하고요. 충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다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점차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6도, 광주 8도, 부산 1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지만 주말인 내일 오전부터 휴일 사이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도에 첫 해맞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쌀쌀한 아침에 대비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새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